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2차식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개인화 마케팅의 실행 단계인데, 개인화 마케팅 실행 단계는 고객 파악, 그리고 고객 분류, 고객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고객의 필요에 맞게 기업의 행동을 맞춤화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자, 고객 파악 단계에서는 고객들을 잘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들을 이제 분류한 고객들을 찾아내서 접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뭐 우리 이제 인터넷 뭐 이런 거 어떤 회원 가입하면은 이렇게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죠. 개인정보 동의. 자, 만약 이런 거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이 여러분들의 정보를 가지고 고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고객 분류가 있는데 이 이제 고객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잘 이제 분류 작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요. 20대, 30대, 뭐 40대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뭐 직업에 따라서 학생, 뭐 교수, 뭐 그다음에 뭐 의사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러면 이렇게 이제 잘 구분했을 때 적절한 마케팅 전략 구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류가 된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인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개인화 방법론인데요. 개인화 방법론은 페퍼스와 로저스라는 이제 분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좀 연구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페퍼스와 로저스의 개인화 방법론에 따르면은 이 개인화는 고객 니즈의 차별성, 고객의 평생 가치 크기의 기준을 활용을 해서 이 개인화가 기업의 수익으로 돌아오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LTV가 우리 평생 가치의 크기거든요. 평생 가치가 이제 LTV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객 니즈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대량 마케팅이에요. 자, 뭐 우리는 1분면 대량 마케팅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이제 대량 마케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량 마케팅 경우에는 이제 개인화가 별 큰 효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 가지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량 마케팅의 경우에는 왜 효과가 없냐? 고객의 니즈가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석유나 전기 이런 것들을 파는 기업들이 이제 대량 마케팅을 펼치는데 자, 대한민국에 기름 파는 회사들이 크게 요 정도 있습니다. 뭐 농협도 있고, 뭐 알뜰 주유소도 있는데, 그런 걸 일단 하고서라도, 네 가지,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름 파는 회사들이 이 네 가지의 분류에 들어갈 수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SK, 그 다음에 뭐 GS 칼텍스, S-오일 이런 게 있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주유소에 기름 넣을 때, 이 뭐 여기서 골라서 가요? 나는 써보니까 GS 오일 휘발유가 좋더라. 절대 S 오일이랑 현대 오일 뱅크는 쓰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기름은 사실 어디서 넣든 똑같아요. 뭐 가격의 차이만 있는 거지 전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SK가 비싸고 GS가 싸냐? 그런 것도 아니죠. 그 동네, 그 지점,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개인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대량 마케팅을 하고, 자,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기업이 마케팅 전략을 표시하느냐? 기업의 브랜드를 강조하죠. 그래서 S오일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여기서 만든 캐릭터가 있죠. 뭐 구도일이라고. 이런 캐릭터가 있고 SK, GS 칼텍스, 현대올뱅크 마찬가지로 브랜드를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우리 표적 시장과 틈새 마케팅이에요. 표적 시장과 틈새 마케팅은 고객들의 평생 가치가 다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소주예요. 소주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소주라는 게 뭐 마트에서 사면 가격이 한 3천 원 하나? 내가 소주를 안 먹어서 모르겠네. 뭐 가게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새 강남의 고깃집에서 먹으면은 소주 한 병에 거의 8천 원 정도 하는데 뭐 3천에서 8천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제 어떤 사람들의 뭐 평생 가치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나 나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생 가치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소주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그런 술이긴 한데 뭐 음료는 아니고 네, 술이긴 알코올 음료긴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소주를 좀 고급스럽게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소주라는 게 바로 출시가 됐죠.
지금이야 이 원소주 뭐 아무렇지도 않고 흔하게 구할 수 있지만 한때는 이 원소주를 구매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런 오픈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포인트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포인트 마케팅은 고객들 간에 선호되는 제품의 차이는 없는데 제품의 사용 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항공이죠. 자, 우리 항공에는 뭐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퍼스트 클래스는 없어지는 추세고 비즈니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코노미가 있죠.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가 100만 원 하면은 비즈니스 거의 500만 원이죠.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석들이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 이 긴 비행기를 타면 탈수록 비즈니스를 타고 가면은 정말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누워서 뻗어서 자면서 갈 수가 있는데 이코노미는 그러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제품의 사용 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포인트 마케팅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 포인트 마케팅의 목표는 뭐냐? 고도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고객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가 있어요. 자, 포인트 마케팅의 정의를 좀 살펴볼게요. 고객의 사용량에 대한 개인화된 추적을 통해서 고객 사용 증대를 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 비행기 타면은 마일리지라는 걸 싸우죠. 마일리지. 제가 최근에 이제 뉴욕을 갔는데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뉴욕을 갔어요. 아시아나를 타고 뉴욕을 갔는데 뉴욕이 이코노미로 가면은 뭐 이코노미 좌석을 탔고 뭐 이코노미 중에서 뭐 그때 스마티움이라고 이렇게 다리가 넓은 게 있어. 그 좌석이 보통 이제 좌석이 이 정도 붙어 있다 치면은 스마티움은 한 이 정도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이 넓어. 사실상 되게 다리를 편하게 뻗어서 갈 수 있는데 자, 이 이코노미 좌석을 이제 타니까 뉴욕이 이제 인천에서 뉴욕까지 한 14시간, 14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6천 한 뭐 600 마일리지를 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왕복을 하면 13,000 마일리지죠. 이 13,000 마일리지가 얼마나 큰 거냐? 거의 뭐 제주도 한번 왕복을 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이제 마일리지 그런 이제 제품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뉴욕을 간다. 그러면 아시아나를 타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아시아나. 그럼 또 13,000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쌓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큰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이 마일리지를 통해서 또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 마케팅이에요. 자, 제가 이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굳이 국적기인 대한항공을 타지 않고 아시아나를 계속 이용을 하죠. 고객 사용이 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객의 평생 가치를 더욱 증가시키는 데 유용하고요. 이게 바로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제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대1 마케팅 찾아볼게요. 1대1 마케팅은 고객의 이제 취향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고객의 취향에 맞는 한 명 한 명에게 취향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게 바로 1대1 마케팅입니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나는 나이키인데 큰 모자를 원해요. 큰 모자를 크게 만들어줘. 나는 머리가 작아서 작은 모자를 원해요. 작은 모자를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것들이 1대1 마케팅에 대한 전략이죠. 특히 이 과정에서 나이키가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뭐 신발이나 모자 등에 대해서 디자인을 참여시키도록 하죠. 새로운 제품 설계에 고객에 참여를 시킨 다음에 판매 후 고객 지원 강화를 통해서 1대1 마케팅을 많이 펼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경험제와 탐색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먼저 탐색제요, 탐색제. 탐색제는 소비자가 평가하기 용이한 상품과 서비스를 의미하고요. 제품의 품질을 예측할 수 있기에 그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나 효익을 평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브랜드의 제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탐색제다라고 보실게요. 왜냐? 그냥 조금만 네이버에서 찾아놔도 잘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나이키 신발 찾아보시면은 나이키 신발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신어보지 않더라도 어떤 사이즈를 사면 되는지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사이즈를 사면 되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굳이 신발을 신어보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 신발을 신었을 때의 쿠션감, 뭐 착화감,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신어보지 않아도 되죠. 이런 게 탐색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경험제는 내가 실제로 구매하기 전에 이해하고 평가하기 힘든 면이 있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음식점. 아무리 맛을 친절하게 써놔도 이걸 내가 실제로 먹어보기 전까지는 그 맛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경험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터넷은 많은 경험제를 탐색제로 전환을 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경험 제품에 대한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경험제를 탐색제로 전환을 시키는데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특히 음식 같은 거는 100% 뭐 탐색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여전히 뭐 리뷰를 과장해서 쓰는 애들도 있고 뭐 배달의 민족 보면은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뭐 하나 서비스 받고 별점 5점 남기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리뷰가 뭐100% 정확하진 않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많은 경험제를 탐색제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보실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초개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초개인화는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여 고객의 니즈를 예측해 서비스와 상품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개인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개인화, 우리 디지털 시대의 개인화가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이 빅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멀티페르소나도 걸렸는데 이게 어떤 말인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멀티페르소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서 매 순간 다른 정체성을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연예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 김경욱이라는 연예인인데 한때 부캐로 활약을 했어요. 이 부캐가 다나카 해가지고 뭐 앨범도 내고 뭐 온갖 이제 광고도 찍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인데 얘는 그냥 개그맨 김경욱이고 얘는 일본인 어떤 뭐 모델 배우 다나카라는 이제 부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컨셉이 뭐냐? 다나카는 김경욱이랑 모르는 사이예요. 다나카는 김경욱이랑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이제 이 정체성이 다른 그런 뭐 캐릭터인데 어쨌든 뭐 웃기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처럼 이제 소비자들이 여러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페르소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비자 한 명은 다양한 정체성과 다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살 때는 극한의 이제 가성비예요. 가성비를 추구해요. 그래서 나는 옷을 사는데 옷은 막 한 5만 원짜리만 사도 너무 눈물 날 것 같고 10만 원짜리만 사도 정말 벌벌 소리 떨린다 생각할게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축구에 대해서는 이 축구화도 일종의 옷이죠. 뭐 축구복 이런 거 쓰는 거는 정말 이제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게 돈을 쓰는 거예요. 뭐 제일 좋은 거 사고 몇십만 원짜리 사고 희귀한 뭐 유니폼들 모으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축구에 대해서는 축구광, 일반 옷에 대해서는 뭐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해서 페알복 뭐 이런 식으로 소비자 한 명이 다양한 정체성과 다중적인 면모를 가질 수가 있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이제 멀티페르소나 현상이 소비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고객일지라도 어제의 고객과 오늘의 고객이 원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각각의 니즈를 분석해야 되고 그러한 니즈를 분석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게 이 빅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전략이 오늘날에는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소비자의 다중적인 면모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햄버거라고 하면은 이게 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정크푸드죠. 정크푸드. 정크푸드가 뭐냐? 쓰레기 음식이라는 거야. 쓰레기 음식. 정크하다 이거죠. 정키쉬하다 이거죠. 그래서 햄버거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스테이크는 부자들만 먹는다라는 게 과거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새 뭐 어때요? 워렌 버핏 같은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맥도날드 햄버거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같은 개인이 물론 뭐 워렌 버핏이 햄버거만 먹겠어요? 어쩔 때는 정말 뭐 1인당 뭐 몇천만 원짜리 1인분에 몇천만 원짜리 먹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극단적인 예시를 나타낸 거고 오늘날 우리도 대부분 그렇죠. 일상적일 때는 뭐 그냥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다가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기념일 혹은 뭐 중요한 날이 있으면은 뭐 호텔이나 뭐 비싼 음식을 먹기도 하죠. 오늘날에는 같은 개인이 저렴한 상품과 비싼 상품을 소비하면서 양면화된 취향을 나타낸다라고 보실게요. 이런 것들이 특히 SNS 때문에 보다 더 엄청나게 가속화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 SNS에 올리는 것들이 따로 있고요. 현실에서 내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SNS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해외여행 가고, 명품 입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예쁜 카페 가고 하는데, 이거는 이 SNS 속에 이런 것들만 올려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어. 그거 굳이 SNS에 올리진 않잖아요. 굳이 뭐하러 올려요?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점점점 더 양극화,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아니면은 가장 저렴한 거 이런 걸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이 한정돼 있어요. 이 돈이라는 재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밖에 못 벌어. 근데 내가 SNS에 과시를 하고 싶어.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과시를 하고 나머지 70만 원을 한 달 동안 아껴서 사는 거예요. 한 번에 30만 원 쓰지만 70만 원은 정말 거지같이 살면서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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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거야. 그러다가 30만 원짜리 뭐 이렇게 사서 SNS에 올리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소비의 양극화 현상인데 이러다 보니까 중간 가격대 제품이 몰락합니다. 그래서 중간 가격대 브랜드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중간 가격대 브랜드는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하고 디지털 마케팅에 올인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아모레 아리따움 이게 대표적인 이제 중간 가격대 화장품 브랜드인데 오프라인 매장을 거의 전국적으로 지금 다 철수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초개인화 기술이 최근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볼게요. 뭐 사용자 인지, 사용자 지원, 사용자 예측을 한다는데 소비자가 필요할 만한 메시지를 미리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내가 핸드폰을 쓰다 보니까 얘가 한 2시쯤에는 갑자기 뭐 네이버에서 뭐 지도를 켜서 부동산을 찾아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은 알아서 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먼저 적절한 타이밍에 이 부동산 열어보세요라고 광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챗 GPT, 뭐 챗봇, AI 스피커 등이 여러분들한테 또 기술적 도움을 주고요. 뭐 사용자를 예측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보실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실제 기업의 초개인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의 기대 배송인데, 자, 대한민국의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대한민국의 뾰로요. 실제로 전 세계 이제 전체 지구를 봤을 때 미국은 어때요? 이게 미국의 지도예요. 이것도 너무 크다. 그치? 대한민국은 요만해요. 진짜 요만할 것 같아요. 미국에 비하면. 요 크기로 보면.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당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당일 배송. 아침에 시키면은 쿠팡에서 당일 배송해서 아침에 시키면 밤에 와요. 되게 신기한데 반면에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당일 배송이 안 돼.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뭐 예를 들어 하나 시켜. 그러면 진짜 뭐 2주 만에 오면 땡큐라고 그랬다고.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라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미국도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아마존이 기대 배송이라는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뉴욕에 살잖아요. 뉴욕에 살면은, 뭐 어떤 거 아마존 시켜요. 그럼 다음날 옵니다. 진짜. 다음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됐냐?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에다가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최근에 뭐 이번 달에는 어떤 제품이 필요하다, 어떤 제품을 많이 구매한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가장 가까운 물류 창고에다가 이제 그 관련된 상품들을 다 배송을 미리 시켜놓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주문을 하면은 얘가 하루 만에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을 최근에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존의 이제 기대 배송 시스템이에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미리 제품을 갖다 놓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요. 자, 넷플릭스 얘기를 해볼게요. 넷플릭스 여러분들 자주 보시죠? 넷플릭스 보면은 태거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제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을 봤다라고 쳐볼게요. 오징어 게임 봤다라고 치면은 이제 오징어 게임 뭐 2를 봤다. 그러면 이제 태거가 이 구체적으로 태그를 합니다. 뭐 정말 별거 다 써요. 한국 드라마 뭐 이병헌 뭐 강하늘 뭐 나오는 애들 누구 있냐? 뭐 전재준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고 그다음에 뭐 잔혹 그다음에 뭐 스릴러 재미 뭐 폭력 뭐 그다음에 유머 뭐 이런 것까지 다 씁니다. 다 써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태그를 달면은 내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있을까? 폭삭 소가수다를 볼게요.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하나 걸렸다라고 칩시다. 이게 공통된 거예요. 복삭수거스의 뭐 해시태그 공통된 건데 그러면은 오징어 게임과 폭삭수가수다의 태그에 또 맞는 요 관련된 요 연관 이제 프로그램이 또 저한테 맞춤형 컨텐츠로 추천이 돼요. 요게 바로 개인의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하는 넷플릭스의 초개인화 사례입니다. 요거 제가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상당히 정교한 방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자, 다음으로 이제 개인화 마케팅과 이 CRM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먼저 CRM인데, CRM은 현재 고객 및 잠재 고객의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들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잠재 고객을 현지 고객화하고 그중 가치 있는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유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우리는 CRM이라고 합니다. 이런 CRM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고객 관계 마케팅이다라고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CRM의 도입 배경을 좀 볼게요. CRM은 먼저 기업 성장 전략이 변화를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물건만 많이 만들면, 많이 팔면 장땡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장기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게 트렌드가 됐죠. 그리고 이제 고객 대응.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안 좋은 이야기는 바로바로 퍼지기 때문에 고객의 대응,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고객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대중 마케팅 정말 그냥 한 기업이 하나만 물건을 만들어서는 더 이상 크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고객의 요구가 매우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1대1 마케팅이 필요가 되었기 때문에 CRM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객 접근 방법이 발전됐는데 과거에는 이제 고객이 기업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이제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1대1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CRM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케팅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볼게요. 마케팅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마케팅의 핵심 경쟁력, 초점의 변화 이걸 좀 살펴볼게요. 자,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마케팅은 거의 유통이었어요.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이 어떻게 이제 판매되는가, 요거를 살펴본 게 마케팅이었는데, 1980년대 이후에 있어야 우리가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가격을 책정하고, 판매 촉진을 하고, 유통시키는 과정. 즉, 마케팅 믹스의 4P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오늘날의 마케팅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마케팅이 이제 단순히 이렇게 물건만 팔아서가 아니라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그리고 장기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CRM적인 관계에 대해서 내용이 등장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관계 마케팅 전략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마케팅 시대에서는 고객 주도 마케팅이라고 해요. 고객 주도 마케팅. 기능적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라 쌍방향적. 고객과 기업이 양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더 나아가서 고객 주도의 가치 창출, 가치 인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오늘날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마케팅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 마케팅에 대해서 정의를 좀 살펴볼게요. 관계 마케팅이란 고객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장기적 고객 관계를 수립 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을 우리가 관계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게 중요한가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기업들이 거의 이제 보시면은 2000년대 기준으로 탑 25개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년 전에 한 거예요. 1990년대 대비해서 2000년대를 찍었을 때, 1990년대 탑 25였던 기업 중에서 8개만 외형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도 비슷해요. 우리나라에도 영원한 이제 재벌 기업이 없어요. 항상 이제 되게 다들 이제 10년을 주기로 많은 기업들이 부침을 겪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대우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대우가 삼성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이었죠. 근데 이게 한 20년 만에 기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은 또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1년 생존율이 50%라고 하는데 그 말은 1년이 지나면은 절반이 폐업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제 기업의 수명이 되게 짧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객의 가치 창출을 유도하고 장단기 수익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 고객의 주도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관계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기 고객 관계 수익성, 고객 관계 마케팅은 뭐 똑같은 말이에요. 장기 고객 관계는 고객당 판매액의 증대, 고객 수의 증대, 고객당 비용의 감소를 통해 회사의 수익성과 지속적 성장에 기여를 한다.
즉, 이제 고객이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마케팅이 바로 고객 관계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다. 라는 내용이고, 자, 또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뒤에 내용은 또 2차 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